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읽던 책장 사이에 책갈피를 끼워둡니다. 좋은 글귀가 있는 곳을 접어두기도 하고 좋은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합니다. SNS에도 저장하기, 나중에 보기 기능을 제공하죠. 나중에 읽어보기 위해서 카톡이나 메모장 등에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저장해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봐야 할 것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나중에는 나중에 보려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막상 그 나중이 되었을 때 그걸 열어볼 염두가 나질 않습니다. 혹은 그 나중이 언제인지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죠. 나중,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의 차례, 순서상이나 시간상의 맨 끝, 나중에 읽기로 한 글, 나중에 보기로 한 사람, 나중에 하기로 한 일, 그때 미뤄놨던 나중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몇 가지 일을 나중으로 미뤄놓다 보니까 벌써 12월입니다. 장수아님, 이대호님 12월에도 잘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12월도 또 힘차게 같이 출발을 해보시죠. 2024년도 잘 마무리하셔야죠. 올해도 여러분이 좀 경제상식 퀴즈로 선물도 좀 타가셨어야 되는데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것을 통해서 한 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유럽연합에서 두 회사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것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기업 M&A 할 때 특히 인수와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M&A의 A는 acquisition, 인수를 말하고요. M은 merger라고 해서 둘 이상의 단체, 기업 등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 합쳐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쉽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527님하고 1105님 합체 인수 이것이인데 이제 네 글자로 M&A를 인수 이것 이렇게 부르는데 인수 합체는 아니죠. 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데 관련 소식 준비했고요. 오늘이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그런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국회가 가상자산에 세금 물리는 걸 2년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이어서 노인 일자리와 외국인 일자리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먼저 갑니다. 보통 이제 연말이면 기업들이 뭐 할인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재고도 좀 떨궈내야 되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큰 행사도 있고 올해는 어떨까? 별로 좀 체감이 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좀 지갑도 얇아졌다 싶으면 가장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잘 안 사게 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접는 게 뭐 신차 구입이나 주류, 담배와 같은 비필수재 소비입니다. 특히 옷이나 신발처럼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데요. 그 감소폭이 역대급이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올 들어 소비 지출에서 의류와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4분기 6%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더니 지난 3분기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분기별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산업활동 동향 소매 판매 통계를 봐도 의복 판매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쇼핑 시즌이 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해서 네. 지난주에 뭐 온오프라인을 비롯해 곳곳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팔았거든요. 저도 사실 1년에 한 번 이 시기를 기다렸다가 옷 한 벌 이렇게 사곤 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제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나한테 카톡 취소했다. 보내기로 해놨다가 네. 다시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있는 거 입자 하고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는 저랑 같은 마음이셨던 분들이 지난주에 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은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기상청이 공개한 10월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평년 기온은 16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을 옷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일부터는 좀 추워진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네. 조금 이제 포근함이 좀 있어요. 겨울인데도. 그래도 겨울엔 추워야 겨울옷도 좀 팔릴 텐데 자영업자분들의 타격이 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소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도소매업 종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0대 자영업자 115만 명 가운데 도소매업 종사자는 23만 명으로 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40대 사업 소득을 따로 보면 더 체감이 되는데요. 지난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 소득은 10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가계동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소득 수준 자체도 이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40대 사업 소득이 위축이 될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죠.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새해에는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진다라는 전망이 나올까요? 네, 이러다가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에는 경기 침체, 뭐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한국은행은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해는 근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이 환경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심한 뭐 식료품이나 석유 같은 그런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들의 상승률이 내년에는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대니까 네. 그 아래로. 참고로 이번에 늦게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그 배추 작황이 부진하면서 지난 9월 배추 한 포기에 뭐 10,000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올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내년에는 봄 배추부터 비축 물량을 5,000톤 더 보관 기간도 9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근원 물가의 구성 품목 중에 내수와 연관성이 높은 148개 품목을 집계한 내수 민감 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뭐 외식이나 강습, 의류, 자동차, 냉장고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내수 민감 물가는 국내 실제 소비보다 한 1,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내수 민감 물가 상승률은 소비가 회복되면서 점차 높아질 거란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한국은행 얘기를 보면 많이 내려가 봐야 뭐 2%를 밑도는 뭐 한 1.9% 정도 된다는 거니까 이 말을 굳이 좀 우리가 해석해 보자 한다면 향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많이 내려서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시그널이 아니냐 하는 뉘앙스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대에서 1%대 성장률 전망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또 큰 충격은 아니다라고 애써 이제 멘트로서 좀 립서비스를 하는 건지 일단 이제 체감 경기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얼마나 또 통화 정책으로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하느니 계속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금투세는 이제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었고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세를 어떻게 할 거니 이게 좀 마지막으로 여야가 엇갈렸었잖아요. 결국 더 늦추기로 했어요. 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뒤로 미루자고 했었는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당초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애초에 2022년에 시행이 예정이 됐었는데 이게 두 번째로 밀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미뤄지면서 2027년부터 과세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고요. 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가상자산 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네. 이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은 알기가 어려워서 이 과세 범위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럼 2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2027년에는 국가 간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까지는 OECD 38개 회원국들이 가상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좀 이따가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요. 또 다만 2년 연속 정부가 세수 결손으로 적자 지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여야 정치권이 감세 법안에 합의를 하면서 이거 좀 포퓰리즘 정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어혜진 소장에게 조금 더 들어볼게요. 8686님이 가상자산 세금 미룬 거 남편이 좋아하겠네요. 이렇게. 남편분이 조금 이제 가상자산을 좀 하시는군요. 근데 남은 2년 동안 이게 2년이 유예된 거잖아요.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가 된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맞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추적 그리고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 금융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아직 정보 접근이 제한된 해외 거래소의 국내 투자자 거래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국내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한정되지만 가상자산 거래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 프리미엄이 붙기도 해서 이 가격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정보 접근을 이 국가와 국가 간에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개별 회사와 국가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거고요. 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은 단타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이 모든 거래 정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 자진 신고 제도로 운영할 경우에 누구는 신고하고 누구는 신고 안 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그 2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특히 이제 해외 거래소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게 또 핵심일 테고요. 이 다른 가상- 나라가 어혜진 네. 소장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요. 가상자산이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금투세는 뭐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상자산은 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그 포퓰리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네.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상자산 과세를? 예,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은 가상자산 수익의 과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로 가상자산 보유 기간을 나누고요. 또 수익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현재는 15%에서 55%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 단일 세율로 변환할 예정이고요. 또 영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도 이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상자산 투자라는 게 시작된 게 몇 년 안 됐었는데 그래도 선진국들은 하나 둘씩 세금 도입을 하고 있네요. 세금 제도를. 자, 어혜진 소장에게 갑니다. 아까 이완주 기자도 그 예산안 처리를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 법정 예산안 그 처리 시한이 12월 2일 오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야 간에 이거 예산 가지고 갈등이 좀 크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2025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데요. 과거에는 보통 이제 여야가 서로 좀 양보를 하면서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타협을 해서 처리를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액 없이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했고요. 전공의 복귀 지원 예산은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또 동해 심해가스전 예산, 국민심리 상담 서비스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 등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정부 예비비는 원안의 절반인 2조 4천억 원을 줄였고요.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회법에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논의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기 때문에 시한에 맞춰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 안에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야당은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또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자 감세다 하면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대로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상 예산안을 가지고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거는 전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여당이나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제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라면서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예산 증액 관련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먼저 사과를 하고 철회를 해라. 그 다음에 협상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16조 원 규모의 야당 지역구 예산도 언급을 했는데 예산안 일방 처리에 따라서 민주당 지역구에서 또 시급히 필요하거나 논의를 통해서 채택될 만한 민생 관련 예산들도 있는데 그 기회조차 못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좀 속이 쓰린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만약 여당과 야당이 오늘 중에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단독 통과가 되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예산안의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단독 통과에 대한 향후 대비책으로 당정 간의 공조를 통해서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상황은 뭐 이렇지만 또 정치권에서 한편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체 이제 국회 여야 사이가 안 좋기는 합니다만 나라 살림살이만큼은 그래도 합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모집이 시작되네요. 이거 어르신들은 또 지금 잘 챙기셔야겠네요. 이거.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늘부터 이달 27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이 노령층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6만 8천여 개 일자리를 늘려서 역대 가장 많은 109만 8천 개를 제공합니다. 한 110만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모집 비용은 총 3가지입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나뉘고요. 먼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이 소득을 버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직역연금 받으시는 분 이렇게 되고요. 월 평균 30시간을 일하면 이 활동비로 한 2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에서는 총 17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60세 이상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60시간을 일하면 근로로 7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네. 민간형은 노인이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공동체 사업단 등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에 방문하면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대표 상담 전화번호도 있는데 1544-3388로 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24 같은 그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해서요. 내년 1월 초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30시간 일하면 활동비로 월 29만 원.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월 29만 원.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 근로하면 76만 원. 이거 참여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또 다른 일자리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시가 마을버스 기사 채용하기 힘들어서 외국인이라도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거절당했다고요? 이제 서울시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도 포함해달라고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특산업 등 비전문직 직종에 한해서 이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외국인 전용 비자고요. 이제 박봉과 경무로 인해서 마을버스 운전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네. 이 서울시가 외국인도 마을버스를 몰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마을버스 기사 외국인 채용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국무조정실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이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 직종인 E9 비자 발급 대상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 자격증이라 그런 건데요. 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에 1년 정도 운전을 해야 이 자격증을 주고 있는 업종인데 E9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성이 없는 직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E9 비자 외국인이 사전에 채용을 완료하고 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지 국가의 운전면허증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와 교통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마을버스 운전하기에는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거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들 같은 경우에 뭐 고령층 상대하면서 이제 얘기해야 되거나 소통할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어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작정 발급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요청에 대해서 이 장기 과제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별도의 라이선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게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M&A의 그 M, 머저를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하면 될까요? 그 두 글자인데요. 김성무 님이 통합, 이성옥 님이 합산. 예, 오답입니다. 오답.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또 최근에는 두산그룹이 지배구조를 변경하면서 이거를 다른 계열사랑 할 때 이 비율이 문제가 됐었죠. 어떤 비율로 하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재훈님을 비롯해서 아시아나 또 대한항공이 같이 이걸 하게 됐을 때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네요. 근데 그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하죠. 결정이 되면 저희가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034님, 제가 조흥은행 근무할 때 임신 중이긴 했지만 신한은행과 이걸 하는 바람에 명예퇴직 후에 경단녀가 되었네요. 곧 60이 눈앞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000 쓰시는 분께서는 한 12, 13년 전에 라이벌 회사와 이걸 했던 경험으론 이것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보이고요. 반대로 일자리 감소라는 아픔도 있기에 참 쉽지 않은 경영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송유성님은 필요한 경우는 합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경영상 더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성장과 시너지를 위해서 인수 또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중복된 비용 구조를 또 기업들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물론 그게 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마당놀이 모듬전에 성공예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공연이죠. 마당놀이. 이번에는 마당놀이 모듬전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30일까지 국립극장에서 공연이 되고요. 혹시나 꼭 여기 가고 싶으신 분들, 마당놀이 모듬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에다가
마당놀이 이렇게 쓰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루에 2분께 티켓 2장씩 총 이제 티켓 4장이 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있어야 해서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마당놀이 티켓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걸그룹 뉴진스 이야기가 계속 화제인데요. 소속사 어도어, 그러니까 하이브의 자회사죠. 어도어를 나가겠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각종 계약 분쟁이 벌어지는데요. 관련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 네. 계약 해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효력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주 걸그룹 뉴진스가 기자회견으로 또 한 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뉴진스는 다들 알다시피 현재 K-팝 선두주자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죠. 소속사는 어도어인데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통보. 네, 통보하였습니다. 어도어가 자신들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고 네. 어도어는 뉴진스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으며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속 계약은 기존대로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볼 때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냐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서 연예인이 개인 형사 사건이 발생해서 소속사가 연예인의 충실 의무를 이제 위반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기획사가 출연료 정산을 안 해줘서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한다. 같이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으면 좀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됐다라고도 또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법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재 어도어나 뉴진스는 그 누구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송이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측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보통 좀 특이한 사례죠. 네. 보통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연예인이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속사가 연예인의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를 판단을 구합니다. 네. 근데 현재는 그 누구도 법원에 어떤 판단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은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결론이 날 때까지 연예인 입장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일단 우선 계약 해지 통보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누가 법률적인 판단을 어떻게 구할지를 좀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통지만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진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이게 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을 걸면 네. 그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을 못 하니까 네네.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에게 먼저 뭔가를 걸어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어떤 사유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약금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근데 뉴진스 측은 우리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했으니 뉴진스가 물어야 되는 위약금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뉴진스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지도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기로 약속한 금원이잖아요. 네. 뉴진스는 지금 계약을 위반한 것은 어도어라는 입장이고 자신들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없으니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쪽이 내야 되는 것인데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계약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발견되면은 뉴진스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위약금은 현재 이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는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 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천억에 나온다, 6천억에 나온다라고 위약금을 지금 예측하는 그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계약서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공정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산한 내용이어서 사실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누구의 규칙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 해지 효력이 있는지 위약금을 누가 지급해야 되는지가 결정돼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고 6천억 원 수준의 위약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정위 표준계약서상으로 단순 계산해봤을 때 그런 네. 거고 근데 이런 위약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인지 내야 하는 상황인지는 또 법정 가봐야 하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뉴진스가 어도어 측에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티스트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네네.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자영업자 사례로 한번 투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다. 네네. 근데 우리도 본사와 상호 신뢰 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네.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점포 사장님들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네. 이 가맹계약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맹계약서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상 규정이 된 부분인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장님들 길들이기 방식으로 일방적인 해지를 이제 해버리면 가맹점 사장님들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맹 계약서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제 계약을 그 해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 계약서에는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 가맹본부와의 이제 의무 사항을 잘 지키시고 이 가맹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가맹본부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입증해야 되겠고. 네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이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사장님들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맹점 사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해지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가맹본부로부터 사장님이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은 뭐 가맹계약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둥 해지 이게 아니라 네네. 그 사전에 몇 차례 통보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네네네. 거죠. 근데 이제 즉시 해지 사유도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즉시 해지 사유가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맹점 사장님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아니면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 훼손된 경우 그리고 가맹점 사장님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연속해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2개월의 기간을 두고 두 차례 그 서면을 통지하지 않아도 바로 즉시 해지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가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가끔 이제 뉴스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어떤 뭐 회장님이 사고 쳐가지고 네네. 이른바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게 불거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M1 그 가맹점주분한테 이제 화내고 막 불매운동 벌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가맹본부 회장 때문에 나 이 사업 못하겠다. 계약 해지합시다라고 하면은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맹본부 오너 리스크 때문에 가맹점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이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돼서 지금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좀 지적도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 사건하고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좀 쉽지 않고 또 피해가 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매출 안 나와서 폐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가맹점주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은 물지 않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 가맹점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영업 개시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가맹본부의 자신들의 매출하고 이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매출이 너무 안 나서 해지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해지하실 수 있으니까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처음에 제시하는 최고 또 최저 예상 매출. 네네. 그거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네.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쓸 텐데 네.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로계약 기간 중에 이제 계약 해지는 이제 해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이제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해고를 그러니까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은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좀 살펴보면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무 수행을 못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뭐 징계성 해고, 그러니까 근로제공 의무 위반이나 충실 의무를 위반해서 이제 해고를 해야겠다라는 부분, 또는 이제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정리 해고를 해야겠다. 이런 3가지 정도의 사안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해고 사유가 좀 많이 제한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경영이 좀 안 되니까 직원을 해고해야겠다 하면서 이거는 정리해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건데요.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부당해고인 거잖아요. 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심사를 해서 이제 계약 기간까지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계약 기간 동안에 임금을. 네. 반대로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원칙상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1일 단위로 이제 근로계약을 그렇죠. 하고 이제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실 해고에 대해서 이렇게 통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명목상의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체결돼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네.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용 근로자나 프리랜서라도 이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계약을 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이게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때 네.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좀 보면은 지속적인 외출이나 지각, 결근 내지는 거래처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서 아예 거래처에 출입 금지를 당하는 경우 아니면은 영업사원이. 부서를 이동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불만을 품고 부서원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근로 환경을 굉장히 좀 악화시키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고가 이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계약금 크기로는 이제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놨다가 네. 일단은 계약금을 내면 원칙적으로는 못 돌려받는 겁니까? 이제 계약금을 내고 일방 당사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면은 계약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그러니까 매수인 같은 경우 내지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고 매도인, 그러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면서 자의적으로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집주인 측의 이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게 너무 보여지는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내가 계약서에 쓴 부동산과 주소가 다른 집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은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등 모든 이제까지 지급했던 금원을 다 돌려받으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계약서 내에서 꼼꼼하게 원칙대로 네네.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이 안 나와서 먼저 내가 계약을 해놨던 집을 제대로 매수할 수 없는 상황, 잔금을 네.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몰리는 분들이 간혹 좀 있더라고요. 네네.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대출 문제 때문인데 네.
내가 냈던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일반적인 특약이 없는 계약서라고 하면은 사실 계약금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상담 많이 받아. 내일 은행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계약금 못 받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내 문제도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특약 사항을 좀 미리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출 불가 시에 계약은 이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라고는 특약을 넣으면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구가 뭐 임차인은 이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구를 좀 넣어놓으면은 앞으로 이런 분쟁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된다고 했다가 대출 안 내주면 네. 이거는 그냥 계약이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특약을 넣어라. 네네. 이게 안전장치네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어젯밤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레저보트에 탄 3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사업장 3만 곳이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오늘부터 2주 동안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앱에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 처방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다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제 가족에게 의지하는 상황이 생기죠. 올해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이걸 또 대처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일단 은퇴한 이후에 누구나 네. 자녀에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건강보험? 이제 은퇴 전까지는 직장 가입자잖아요. 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소득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퇴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지역 가입자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싼 집에 살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피부양자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네. 피부양자가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양자가 되려면 일단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여기 쉽지 않은데 이걸 지금 해가지고 그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 몇 분 정도나 될까요? 그 1,6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가입자 수, 지역 가입자 수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 5천만 모두가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직장 가입자 수가 한 2천만 명 되고요. 네. 지역 가입자는 1,500만 명. 그다음에 피부양자가 1,600만 명이니까 네. 실제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숫자와 비슷한 수의 규모가 지금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피부양자가 꽤 많이 있네요. 그러면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되시려면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조건이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재산과 소득 조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녀가 직장 가입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놀거나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네.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재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도 예.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안 되고요. 9억 원. 그다음에 5억 4천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 그러니까 한 시세로 한 10억 이하인 집은 상관없는데 네. 이걸 초과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건이 있고요. 이 모든 걸 만족해야지 피부양자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라도 달성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탈락되는 것이죠. 피부양자 되는 것도 그냥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자다. 그럼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를 피부양자로 자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재산이나 이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입니까? 금액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판정은 개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얼마인가를 보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네.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판정은 각각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 만약에 소득으로 탈락했을 경우에는 네. 내가 소득으로 탈락하면 내 배우자도 동시 탈락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재산으로 탈락하게 되면 예. 나만 탈락하게 됩니다. 이게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달라서 복잡하네요. 그죠. 소득으로 내가 탈락하면 배우자도 같이 탈락하는 것이고 재산으로 탈락하면 배우자도 재산이 문제가 없으면 배우자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셨는데 나의 네. 개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도 내 자녀에게서 피부양자에서 같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 남편이 소득이 국민연금 받으셔가지고 연간 2천만 원 초과 받으시면 네. 남편이 본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본인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는. 그런데 부인이 소득이 없어도 동시 탈락입니다. 자, 그런데 예. 남편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20억 원이에요. 지금 고가 주택에 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부인 이름으로는 명예주택이 한 5억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남편이 탈락이잖아요. 네. 근데 부인은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으로. 네. 재산 기준으로는 본인만 탈락. 왜 그렇게 소득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소득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 뭐 20억 원 있어도 본인만 탈락하고 네. 배우자는 계속해서 피부양자 될 수 있고 소득은 2천만 네네네. 원에서 1만 원만 넘어서도 배우자랑 같이 탈락하는 거고. 이거 좀 네네.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선이 지금 뭐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는 않은 거고 정부에서도 네네. 뭔가 좀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게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아도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탈락하다 보니까 국민연금만으로도 연간 2천만 원 넘으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국민연금 올해 기준으로 한 월 166만 원 이상 받으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대상되신 분들이 한 22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도 탈락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소득이 있어도 탈락하지만 순수하게 국민연금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한 4만 명 이상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연금 소득인데 아까 소득은 네. 한 명이라도 2천만 원 초과하면 부부가 다 같이 피부양자 탈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국민연금 받는 것 때문에 내 부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소득이 아무리 없어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또 역설적으로 아니 네. 내가 낸 돈 가지고 내가 연금 받는 게 나한테 불리하게 되다니 이렇게 또 불만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네. 국민연금을 좀 나눠서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문의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오히려 좀 적게 낸다거나 네. 아니면 국민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정상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당겨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 계세요. 똑같은 그래서 이제 금액이라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166만 원 넘으면 안 되니까 조기 수령해서 150, 140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160으로 맞춰놨는데 내년에 갑자기 연금이 올라서 166이 넘어버리면 나는 또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현재 지금 원래 3,400에서 2,000으로 떨어졌는데 네네. 이것도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상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국민연금을 줄어든다 하더라도 뭐 1년, 2년 잠깐 좋은 것이지 결국은 다시 언젠가는 피부양자 탈락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류진현 님이 수학 공식 푸는 것 같다고 보내주셨고 네. 8358님이 질문 있어요라고 하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그럼 네.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얼마까지 네.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다 얼마까지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네. 모든 소득이 다 포함돼서 합산 2천만 원 넘으시면 탈락되는 건데요. 합쳐서. 다만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이내로 받으시는 분들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그러니까 소득만 1,000만 원이 안 그렇죠. 넘으면 예, 그래서 1,000만 원 넘으시는 분들이 이제 총액을 합산해가지고 2,0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사업자들은 원래 안 되는 것이고, 네. 공적 연금 소득은 포함되는데 사적 연금, 그러니까 개인 연금 가입하신 분도 있으시죠. 네. 또 개인 연금은 포함 제외가 돼요. 개인 연금은 아무리 많이 가입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공적 연금은 월 166만 원만 넘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건강보험 부담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결혼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가 되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동성 결혼 그것도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지난 7월달에 대법원에서 네.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동성 부부인 경우에도 이성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회가 좀 바뀌면서 이런 게 점점 제도가 바뀌는 건데요. 예. 결국은 어쨌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 때문에 배우자가 동시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우리가 판단해 보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도 개선도요. 자,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한 0.5, 0.3% 정도 강보합 상태인데요. 개장 초에 한 1% 가까이 올랐던 거에 비했을 때는 조금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했네요. 코스피는 여전히 2,460선이고요. 코스닥은 680선입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함께 개미스쿨로 돌아옵니다. 같이 한번 또 증시도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